그 남자가 입원했던 병원에 또 한 번 갈 일이 생겼다. 이번엔 나를 위해서였다. 홀로 누워있는 그 남자를 보고 온 후 아무것도 먹기가 싫었다. 시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은 아직도 시어머니의 소관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들만 위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도 극진히 위했기 때문에 식욕 없어 하는 걸 여간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아마 며느리 아닌 그 누구라도 당신이 만든 음식을 맛없어 한다면 못 참아 주었을 것이다. 입맛이 없어진 봄철을 위해 고추장이나 된장 속에 박아놓은 오이나 무, 버섯 따위 밑반찬까지 상에 올렸다. 아무리 쑤셔봤고 묵혀도 오이는 오이 맛이고 무는 무 맛이었다. 민어를 가지고 아무리 솜씨를 부려봤댔자 민어 자체의 진미, 그 궁극의 맛 이상을 낼 수 없듯이 내가 물린 건 어떤 특정한 음식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손맛이었다. 시집에 시어머니의 손맛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은 없었다. 나는 중병이라도 든 것처럼 친정으로 피접을 보내줄 것을 청했다. 엄마는 입만 날 것을 해줄 생각은 안 하고 바쁜 올케에게 병원에 좀 데려가 보라고 성화를 했다. 나는 동네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올케는 큰 병원에 가자고 우겼다. 올케가 하자는 대로 대학병원까지 갔다가 방향을 조금 틀어서 여의전 병원으로 갔다. 진찰을 마친 내과 의사는 나를 산부인과로 보냈다. 마음도 몸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도망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임신이란 진단을 받았다. 올케는 예상하고 있었던 듯 거발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의사에게 내가 시도한 어설픈 피임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임신이 아닐 거라고 말했다. 의사는 입 귀퉁이로 웃으며 생리가 끊겨도 임신인 걸 몰랐으면 앞으로 2, 3개월 안에 뱃속에서 아기가 꼼지락거릴 테니 그때 가서 믿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다. 의사는 내가 순진한 척 내숭을 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자리에서 꺼져버리고 싶도록 부끄러웠다. 올케가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하면서 임신 중에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눈이 짝짝이인 아기를 낳는다고 했다. 올케는 동대문 시장으로 바로 가려고 해서 나는 동대문 시장에 돼지 껍데기가 먹고 싶다고 말하려다 말고 집에 가서 눕고 싶다고 말했다. 올케와 병원 문 앞에서 헤어지고 나서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다. 입원실 쪽으로 가서 그 남자가 있던 병실로 올라가 보았다. 환자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침대에 걸터 앉아 문병 온 여자들과 웃고 있었다. 병실을 잘못 찾은 것처럼 미안한 기색을 하는 나를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나도 그 이상은 아무런 이상한 짓도 하지 않고 병원을 나왔다. 내가 사랑이라고 믿은 건 도덕적인 사랑이든 부도덕한 사랑이든 죄다 벌레들의 짓이었구나 생각하며 그 생각 때문에 문득 메스꺼리고 나서는 다시는 입덧을 하지 않았다. 시집으로 돌아올 때 엄마가 따라와서 의기양양하게 그 기쁜 소식을 전했다.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입덧도 하기 전부터 태기인 줄 알았노라고 엄마보다 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박수무당이 아이가 들어서겠다는 달에 들어섰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한 나머지 우리 엄마에게 안 할 소리까지 했다. 사돈 마님하고는 조금만 일찍 알았어도 사돈댁에 줄초상이 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면서 당신도 줄줄이 어린 자식을 잃고 난 후에 그 영검한 박수무당을 알게 된 얘기를 했다. 엄마가 그런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동안 나는 어찌나 조마조마하는지 이마에서 식은땀이 났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에게 상처를 준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임신하고부터는 시어머니가 음식 솜씨를 다해 잘해 먹이고 싶은 우선순위가 아들에게서 며느리로 바뀌었다. 나는 이상하게도 소화불량인 줄 안 게 임신이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 입덧이 싹 가셔 아무거나 잘 먹게 되었다. 여기저기서 아기들이 지천으로 태어날 때였다. 임신이 조금도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다. 꽃이 열매 맺으려면 암술과 수술, 벌과 나비 등 짝짓기에 직접 관여하는 것 말고도 하늘과 땅의 조화,
바람의 기운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전후라는 시기는 전쟁 중에 죽고 죽인 엄청난 인명을 벌충하려는 하늘의 뜻 같은 게 축복처럼 형벌처럼 이 땅의 천지간에 미만해 있었다. 내 친구 중엔 벌써 아이를 낳은 애도 있었고 첫애가 백날도 되기 전에 둘째가 들어선 친구도 있었다. 먹고 살기도 어렵거니와 미래도 불안하여 터울을 조절하려도 피임법은 불확실하고 남편은 비협조적이었다. 터울 조절은 순전히 중절에 의지할 수밖에는 딴 방법이 없었다. 채소를 솎아주는 것처럼 죄의식 없이 터울을 조절했다. 그 대신 원해서 낳았든 터울 조절에 실패해서 낳았든 간에 낳은 아기에 대한 모성애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고 극성맞았다. 베이비붐이 하늘의 조화라면 하늘이 어찌 태어나는 생명에게 필요한 양식과 사랑을 딸려 보내지 않았겠는가. 제 몸은 비록 영양 부족일 망정 저지 흔하지 않은 산모는 거의 없었고 젊은 엄마도 전차간이건 버스간이건 사람 많은 데서도 가슴을 풀어 헤치고 젖을 물렸다. 젖은 아기의 것일 뿐 성적 욕망에 민감한 데라는 망측한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아직도 광주리 장수는 여자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이었고 무거운 광주리를 이고 다니면 치마 말기는 흘러내리고 저고리 도려는 치켜 올라가 젖가슴이 나오는 일은 흔했다. 치마 대신 고무줄 몸빼바지를 입고 다니면 더했다. 젖먹이는 거의 엄마들이 업고 다녔고 어핀 아기는 배고프지 않더라도 심심하면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뻗쳐 젖을 만지고 싶어 했다. 고사리 손이 엄마의 연적 같은 젖을 주무르는 모양은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화 그 자체였다. 해산달이 아직 멀었는데 시어머니는 동대문 시장에서 소창을 들여다가 새하얗게 마전하고 이불을 꾸미고 베네 쪼고리를 누볐다. 엄마가 그 소리를 듣더니 그 유난스러운 마님이 외가에서 해줄 것은 아무것도 안 남길 것 같다면서 천의 포대기는 외가에서 맡겠다고 말씀드리라고 했다. 아기를 업고 다닐 때나 필요한 천에도 지금의 보행기만큼이나 꼭 필요한 아기맞이 용품이었다. 옆집 춘이네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한 집안처럼 친하게 지냈다. 대문만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부엌 뒷문까지 나란히 있어서 서로 음식을 퍼나르기 편했다. 주로 우리 집에서 많이 갔지만 내가 아기를 선다니까 아기 서면 남의 손으로 한 음식이 먹고 싶은 법이라며 꽁치 조림이나 김치 부침 같은 걸 갖다 대밀기도 했다. 그 집 음식에선 돼지 기름인 라아드와 버터를 합친 것 같은 양키 냄새가 났다. 라아드를 듬뿍 넣고 끓인 김치찌개는 번들번들 윤기가 흘렀다. 기름기를 충분히 섭취한 춘희 동생들도 까칠하던 피부에 윤기가 돌았다. 내가 미군 부대 다니면서 조카들의 얼굴에 버짐이 없어지던 생각이 나서 춘희를 취직시킨 일이 새삼스럽게 잘한 일이다 싶었다. 춘희네 형편이 그 이상 더 나아지지는 않았다. 춘희의 6 동생들은 다 학교 다닐 나이였다. 춘희는 제 동생들을 말할 때면 꼭 어버길은 내 동생들이라고 했다. 동생이 없는 나는 그게 정겹게 들렸지만 동생을 어버기른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됐지만 칠남매의 장녀라는 게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는 알 것 같았다. 어버기르고도 집에 올 때마다 구매구매 동생들 줄 걸 싸가지고 오는 걸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그건 춘희를 마치 조카딸처럼 귀해하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래서 집에 다니러 와 하룻밤 자고 갈 때는 당신이 데리고 주무셨다. 3개의 방 중 2방을 하숙생에게 내주고 8 식구가 모여 자던 안방은 춘희 한 사람 빠졌다고 잠자리가 넓어질 것 같지 않은 한 평 반짜리였다. 춘희가 미군 부대 근처로 방을 얻어 나가는 걸 식구들이 붙잡지 않은 건 잘 때 숨이라도 제대로 쉬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아이들은 빨리 자란다. 6 아이들이 그동안 자란 몸의 부피를 합치면 춘희의 몸 하나 빠진 자리보다 더 되면 더 됐지 결코 못하지 않을 것이다.
자리를 내주기가 잘못이지. 다시는 돌아갈 자리가 없어진 황당함이랄까? 의지가지 없는 표정이 역력했다. 시어머니처럼 마음으로부터 그 애를 가엾어 하지는 못해도 싫은 내색은 안 하려고 노력했다. 그 애를 미군 부대에 취직시켜준 데에 대한 불안한 책임감도 있고 해서 그 애가 원할 때는 말동무도 돼주었다. 그러다 보니 흉엄을 없는 사이가 되었지만 어느 날 정색을 하고 밖에서 조용히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까닭없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동대문 시장에서 살 게 있는데 언니가 물건을 잘 고르니까 같이 좀 가달라고 했다고 춘희가 시어머니에게 말해주었다. 왜 그런 사소한 일에 거짓말을 시켜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미리 봐둔 듯 집에서 멀지 않는 동네 다방에 마주 앉았다. 둘이만 마주 앉으니까 그녀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 생각이 났다. 그때도 교복을 입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도 숨길 수 없는 여고생이었다. 그 미숙한 싱그러움이 남아있지 않은 게 가슴 아팠다. 볼 때마다 세련돼 가는구나. 약간은 부러워하며 바라본 모습도 단둘이 마주하고 보니 달코 다른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먼저 말을 시켰다. 언니 보면 신기하더라. 뭐가? 시집살이 잘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지. 그것보다는 미군 부대 다니던 여자가 어떻게 그 재미없는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 사는지 정말 신기해. 나라면 죽어도 못 살 것 같은데. 미군하고 데이트 몇 번 해보고 비슷한 소리 하는 애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소리 하려고 일부러 보잔 건 아닐 것이다. 고작 그 얘기하려고 날 여기까지 불러낸 것 같진 않고. 용건부터 말해봐. 내가 달래듯이 말하자 춘희의 꾸민 당돌함이 처참하게 무너졌다. 언니, 나 임신했어. 글쎄, 그 폴토리칸 PFC 1등병 새끼가 날 속여먹었어. 폴토리칸 주제에 폴토리칸이니까 나 정도면 감지덕지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무시하면서 어쩌자고 임신까지 했냐? 뭘 바라고? 그 새끼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 따라다니면서. 한국 남자보다 작고 보잘것 없었지만 여자한테 친절한 건 양키 수준이고 해픈 여자 싫어하는 건 한국 남자 같고 암튼 정식으로 결혼만 하면 같이 미국 갈 수 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게 하더라고. 그 새끼하고 처음 잤을 때 그 새끼는 내가 처녀였다는 걸 알고 감격해서 눈물을 다 흘리더라니까. 언니, 나 그 PFC 새끼가 처음이었어. 그걸 알아주는 걸 보고 아이가 생겼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기대했었는데 글쎄 지가 고작 폴토리칸에다 PFC 주제에 아무 말 안 하고 안아주지도 않고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있더니 결국은 도망가 버렸어. 거기까지 말하고는 눈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을 두 손바닥으로 가리고 탁자 위로 윗몸이 고꾸라졌다. 나는 위로할 엄두도 나무랄 엄두도 못 내고 제 불의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나도 아이를 가졌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춘희가 내 탓을 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나는 그 아이를 미군 부대에 취직시켜준 데 대한 꺼림칙한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아무 말 못하고 지켜보는 사이에 요동치던 어깨가 잦아들면서 춘희가 고개를 들었다. 내일 긁어내기로 했어. 언니가 같이 가줘야겠어. 춘희는 언제 울었더냐 싶게 비개인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강력한 힘에 덜미를 잡힌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가까스로 어디서 그렇게 할 거냐고 물었다. 우리 동네. 뭐? 우리 동네? 놀라긴. 설마 내가 우리 집 근처에서 그런 짓 하겠어? 여기 말고 의정부 우리 동네 말이야. 여의사인데 중절 전문이야. 한번 사고를 쳤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지금은 야미로 하는데 값도 싸고 잘해. 내가 아는 언니들 죄다 거기 단골이야. 미장원도 아니고 병원을 어떻게 야미로 하냐. 겁나지 않아?
안 겁나. 하나도. 야미든 말든 병원까지 정했다니까 좀 안심이 되었다. 내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